나지막한 한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늘 당연했던 아침 식탁의 풍경, 주고받던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설마 했던 불안감은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들,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 과연 이 가정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결혼 23년 차 강우석 씨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성실함이 몸에 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외동딸 수아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으며 아내 민지혜와는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익숙해진 편안한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지혜의 무덤덤한 목소리가 우석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 먹을 거예요? 별것 아닌 듯한 그 한마디였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습관처럼 식탁에 놓여 있어야 할 멸치볶음이 보이지 않았고 지혜는 우석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는 서로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입니다. 우석은 지혜의 달라진 모습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조용하고 명확한 변화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을 심어 놓았습니다. 함께 산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다툼이나 불안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고 대화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것이 평범한 중년 부부의 일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익숙한 평온함 속에 미세한 균열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이전과 달리 저녁마다 꼼꼼하게 샤워를 했고 잠들기 전 은은한 꽃 향수의 잔향을 남기곤 했습니다. 민감한 피부 때문에 향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기에 우석은 그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의 휴대폰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늘 테이블 위에 액정이 보이게 두었던 휴대폰을 어느 순간부터 늘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사소한 습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아내를 지켜봐 온 우석에게는 심상치 않은 징후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석이 장난스럽게 지혜의 휴대폰을 보려 하자 그녀는 정색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려고 해요? 정말 실망이에요. 남의 휴대폰이라니. 그 낯선 단어는 우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편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 아무리 되짚어봐도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무뎌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권태로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마치 오래된 도자기처럼 눈에 띄는 큰 충격이 아니라 미세한 균열들이 쌓여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우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의 마음이 지쳐 있을 거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미묘한 변화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우석은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은은한 플로럴 향이 그녀의 주변을 감쌌고 퇴근 시간이 6시 반이었던 그녀는 며칠 전부터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급한 야근이 생겼나 싶어 걱정했지만 같은 부서 동료에게 슬쩍 물어보니 최근 야근은 전혀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석의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차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늘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했던 지혜는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화려한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석이 조심스럽게 그 변화에 대해 언급했을 때 지혜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여자로서 좀 가꾸고 싶어졌어요. 당신은 늘 바쁘니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라면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가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마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저녁을 먹던 중 딸 수아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우석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계속 휴대폰 보면서 웃어. 둘 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석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식탁에 앉을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즉시 확인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갔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지혜가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땐 나도 아니야. 그 사람은 몰라. 지금은 자고 있어. 짧은 그 문장들은 우석에게 깊은 밤의 침묵보다 더 큰 불안과 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석은 처음으로 아내가 들고 나간 쓰레기 봉투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카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텔이 선명하게 적힌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날짜는 바로 지혜가 야근을 했다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석은 그 영수증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헌신했던 아내의 배신이라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배신당한 남편, 상처 입은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은 우석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간사한 존재인지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아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미소, 느긋한 말투, 잦아진 외출 횟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아내를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내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석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퇴근한다고 말하는 시간, 실제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 외출할 때 입고 나가는 옷차림,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의 종류까지 그는 작은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까지 되어야 하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감정들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확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외출을 준비하던 아내는 우석에게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팀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우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석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고. 그리고 그날 저녁 우석은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내를 차로 미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확인한 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내는 번화한 홍대 거리의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흔히 생각하는 시끌벅적한 회식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의 2층에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와인바였습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우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멀리서라도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진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은 우석의 오랜 믿음과 사랑을 산산이 조각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지친 표정으로 돌아온 아내는 우석이 소파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우석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욕실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제의 와인바 영수증이 들어있었고 결제 시간은 밤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영수증을 꺼내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그와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와인바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던 밤 우석은 처음으로 그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 없이 아내를 몰아붙였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한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4자리 숫자였던 비밀번호는 어느새 6자리로 바뀌어 있었고 복잡한 패턴 잠금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방어는 우석에게 더욱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접근에 실패한 우석은 딸 수아가 가끔 숙제를 할 때 사용하던 아내의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켠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채팅 목록을 확인한 우석은 차마 보고 싶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마주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나도 어제 그곳 잊혀지지가 않네요. 짧지만 강렬한 그 문장들은 우석의 다리 힘을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아내가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달 전부터 은밀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우석은 다시 한번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모텔 키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확실함,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까지. 우석은 이제 배신당한 남편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 엄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운전 조심하고. 아내가 집을 나서고 15분쯤 지났을 때 우석은 미리 준비해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차를 몰아 그녀의 뒤를 조용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라던 그녀의 차는 고속도로가 아닌 낯선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의 낡은 모텔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익숙하지 않은 모텔 주차장 한켠에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잠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더니 초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우석은 그대로 차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두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며 우석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남자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약 드시더니 좀 괜찮아지셨대. 우석은 그저 무덤덤하게 그래. 다행이네. 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그 순간부터 이 관계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일찍 왔네. 피곤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우석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지혜 또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시간이었을 뿐 더 이상 부부가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묵묵히 밥을 먹던 우석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지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엄마.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 모텔 주차장에서 만난 남자는 누구야? 순간 지혜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당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들킨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우석은 지갑에서 그날 찍었던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우석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좀 해. 우석이 다시 한번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우석의 마음을 더욱 깊게 찔렀습니다. 결국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우석은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김이 피어오르지 않는 국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툭 하고 꺼져버리는 듯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꺼지지 않은 형광등 아래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잠이 든 듯 했지만 우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밤을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인기척조차 없었고 안방에는 지혜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우석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오직 두 가지 생각에만 잠겼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끓인 듯한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석은 말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랑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뭘 느끼든 무심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부족했겠지. 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우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딸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 말에 지혜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이런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나 있을까 싶더라.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만 했어. 우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의 식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결심을 내렸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신 짐 정리해. 지혜는 놀란 눈으로 우석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결국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우석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냉정한 현실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킬 때마다 그의 마음속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우석은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는 이제 더 이상 그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함께 작성했고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었습니다. 필체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우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용서하지도 않았고 말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아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혼한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우석은 딸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엄마의 불륜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그저 울먹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우석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는 잠든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이혼 후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어두컴컴한 집안의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여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밤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아내의 숨소리, 식탁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익숙한 발소리,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모님은? 우석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따로 살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여러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다니던 친척 모임에도 이제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었고 누가 봐도
표정 없는 외로운 중년 남자가 매번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곧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고. 이혼 후 첫 주말, 텅 빈 집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석의 귓가를 아프게 찔러대는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공허함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아내가 남겨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커피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볼 때 혼자라는 감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돌아온 우석은 소파에 힘없이 누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그 순간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혼자 이 모든 현실을 견뎌내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석은 조금씩 자신의 삶의 루틴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끼니를 해결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았으며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딸 수아를 만나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우석은 딸 앞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쌓아 올린 감정의 단단한 성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 빨래를 개고 이불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모든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우석이 다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석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나 자신은 아직 여기에 있다. 그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새겨지자 신기하게도 텅 비었던 그의 가슴에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놀랍게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회사의 풍경도, 동네의 익숙한 골목길도,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우석의 시선과 그의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갔으며 때로는 홀로 낯선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느껴졌을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에게 조용한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아내 지혜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에는 단 2글자 잘 지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은 우석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는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의 무심한 안부 인사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석은 매주 일요일마다 딸 수아와 함께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한 번은 힘들어하는 우석의 손을 수아가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내가 아빠 곁에 있을게. 그 따뜻한 말에 우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푸른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석처럼 믿었던 사람의 배신감과 깊은 상처 속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며 결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그러니 부디 당신만은 끝까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